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진짜 막바지 준비를 위해서 진짜 탭스만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자 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독해청의 한 달 완성입니다. 오늘 설명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면, 일단 한 달 완성 공부법부터 짚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계획 설정, 탭스의 모든 유형, 적어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트렌드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원래 컨셉도 한 달 완성, 단기 완성이잖아요. 그쵸? 단기 완성이라는 거는 정말 저희가 원래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탭스의 정석 컨설턴트 탭스잖아요. 그쵸? 항상 이제 정도에 맞는 내용만을 전달해 와서, 단기라는 컨셉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정석으로서 단기에 맞는 컨텐츠를 전달해드리려면 정말로 쓸데없는 거를 다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느라 그런 고민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오늘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여러분들도 바쁘실 테니까 계속 진행하면서 뭐 중간에 쉬는 시간도 뭐 이따 봐서 안 가질 수도 있고, 최대한 빠르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공부법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예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잘못된 공부법으로 하면 실제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고, 뭐 저희 전체 OT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 첫 번째, 문제 해설 반복입니다. 그쵸? 왜 그랬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공부 방법인데 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문제 해설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집을 공부한다는 게 문제 해설은 아니죠. 그쵸? 문제집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문제 해설이라는 거는 바로 기존에 있던 그 나와 있는 문제집에 내가 이해 안 되던 문장 그냥 바로 한글 해설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나와 있는 문장들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틀린 문제, 아 이래서 A가 답이구나 하고 해설지를 보고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 해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는 문장 한글 해석본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풀린 문장, 아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해하고, 아 그럼 난 이 문제집 완전히 마스터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 해설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실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문장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다? 뭐 OT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얼마나 하는지 아시겠죠? 0%입니다. 0.1%도 아니고. 그렇죠? 이 문장이 내가 한글 해설 딱 보고 이해했던 문장은 겹칠 확률이 없어요. 또한 내가 이해한 그 문제의 논리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도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문제도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단순히 그 책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 그냥 단어집을 계속 암기를 하죠. 그쵸? 근데 단어집을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단어집에 나와 있는 단어와 그 정의, 한국말 정의를 무한 암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nxious to는 걱정스러운, anxious to 걱정스러운, anxious to 앵걱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왜 탭스 시험에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실제 시험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anxious to를 이미 암기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 단어가 그대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문장 안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쵸? 제고에서 anxious to take a shower 했는데, 이 뜻이 내가 외운 한국말 정의가 이 문장 내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장 내의 쓰임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한국말 정의를 무한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는 적용되기 힘든 그런 방법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여기만 봐라 식의 그 출제 요령 있죠. 영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을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봐서 여기 답을 고르면 된다 하는 출제 요령 또한 왜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 탭스 출제할 때 조금만 바꿔서 내면은 적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탭스 같은 시험은 여러분들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그쵸? 읽어도 풀기 힘든데. 그쵸? 대략 이해해도 풀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요령 또한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예고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청해입니다. 그쵸? 탭스의 본질은 독해청해이고 독해청해를 내가 완전히 습득을 해야지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 관건은 오케이, 이런 암기 과목에 적합한 공부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겠다. 그렇다면 이 독해청해를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고, 반드시 쓸데없는 것만 다 빼버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쓸데없는 것은 무엇이고 쓸데있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인지 이걸 구분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구분을 원래도 저희는 해왔습니다. 항상 저희 고득점자 방법론이라고 전달을 해드리죠. 방법론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달을 해드려 왔어요. 이 방법론이란 건 뭐예요, 결국?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기존에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쵸? 탭스 문제를 이해하고 그 독해청의 실력을 키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편에서는 탭스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 탭스라는 시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유형이 어떤 게 있고 선택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실력편에서는 독해청해를 하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읽기 듣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짚어드리고, 나머지 이제 지문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전편에서도 공부법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 훈련을 했었죠. 이 기존 방법론들 중 특히나 이 공부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표 시험까지 공부를 하실 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짚어드렸었습니다. 그쵸? 원래도 쓸데없는 거, 쓸데있는 거를 구분을 해왔는데, 문제는 기존에 저희가 쓸데있다고 해왔던 것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한테는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착석하시고 진행할게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쓸데있다고 해왔던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쓸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희 수강생 분들은 제1 목표가 뭐죠? 목표 점수 달성입니다. 그쵸? 그 점수가 몇 점이든 목표 점수 달성, 바꿔 말하면 점수 극대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제1 목표는 뭐죠? 물론 목표 점수 달성입니다. 달성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막 나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 까먹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한 달 완성. 여러분들 물론 목표 점수 달성해야 되고 점수 극대화 해야 되는데, 그게 9월 24일 정말 여유로울 경우에는 10월 8일 이후 넘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 달성은 제2 목표고 제1 목표는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저희 공부법들 중에서 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그 중에서 정말로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만 포함시켜 놓은 공부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뭘 위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힘드네요. 시험 본 지가 되게 오래돼서. 한국사 시험을 본다. 그럼 그 국사의 그 한국의 역사 내용을 알기 위한 게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 한국의 역사. 마찬가지로 탭스 공부에도 목적이 있을 텐데, 탭스 실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아까 그 잘못된 공부법이나 저희 전체 OT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유출해 볼 수 있겠죠. 단어 문장에서 이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한국말 정의로 외우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 문장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해한 문장들 중에서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기억하는 것. 즉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즉 문장을 이해하는 센스, 이해하는 능력, 핵심 센스, 그리고 유추 센스, 이 세 가지 능력만을 기르기 위한 게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청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볼 수가 없죠. 그쵸? 독해는 적어도 독해 그 영어 문장을 보고 내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됐든 적어도 알파벳을 알고 있다면 그 알파벳이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근데 청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전에 얘 발음이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지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들려주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구별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독해청에 강조를 해왔는데 결국 독해청의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센스를 기르기 위함이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공부의 목적이다 라는 거는 계속 이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방금 내가 한 공부가 여기서 이 능력들이 내가 길러졌나? 내가 지금 1시간 빡세게 공부했는데 지난 1시간 동안 이 능력이 길러졌나? 라는 걸 계속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3-4시간 문제 풀고 있으면 되게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책 읽고 단어 외우고 그러면. 왜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뭔가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내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가 되게 쉬운데 그게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거면 그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쵸? 공부를 했지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쓴 게 진짜 필요한 데 쓰여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각인시킨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방금 이것들을 어떻게 올리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구체적인 순서를 짚어 드릴 텐데 그 모든 여러분들 공부법의 핵심은 강제 반복입니다. 강제 반복이 뭔지를 실제 문장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되게 좀 약간 어려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죠? 애플 나오네? In a country says is 뭐야 이게? 그죠?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 보셨을 때 한 번에 이해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생소한 문장이 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글을 봅니다.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그 해설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한글 문장의 한글 버전을 보는 거죠. 이것은 애플이 회사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나라에서의 두 번째 반전이다. 좀 한글로 읽어도 좀 복잡한 문장이긴 한데 이걸 읽으니까 어때요? 이 문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쵸? 한글 해설을 봤으니까. 한글 해설 본 문장이 이해 안 될 리는 없겠죠. 자, 그 상태에서 또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음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험에 갔더니 이런 어려운 문장이 나와요. 완전히 새로운. 이거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The first time she was remotely attracted, she recalls what...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어렵고. Subsidy reduction 어쩌고저쩌고 can complement the simple stuff. 너무 길고, 그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한글 해석본을 읽어서 이해한 상태로 새로운 문장을 본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하냐? 강제 반복이라는 게 뭐냐? 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본을 보지 않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지? 보죠? 자, it is a second. 자, it. 내가 아는 건데, 그쵸? it은 다 알고 계시죠? it은 알고, 이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고, it is. 그것이 무엇이다. 그쵸? 이것도 괜찮고, second reverse. 두 번째 반전이다. 이거 괜찮은데? for apple. 애플 그 회사 이름이고, 그쵸? 대문자인 거 보니까 고유명사인데. 애플에게 있어 두 번째 반전이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됐지? in a country. 어떤 나라에서. 이것도 괜찮고, 그쵸? 아는 단어고. it says is. 여기가 좀 문제구나. 동사가 갑자기 두 개가 나와버리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헷갈리던 거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동사가 두 개라서 이해가 안 됐으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A country says 어쨌든 이 주어 동사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요걸 꾸며주는 거고 그럼 대시 생략된 거겠구나. 그러면은 it은 애플을 가리키는 거겠고 그쵸? it이 가리킬 수 있는 게 애플밖에 없죠. 그러면은 애플이 말하기를 그들의 미래에 중요한 나라에서의 두 번째 반전이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고민을 통해서 한글 해설을 보지 않고 최대한 그 와중에서 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 단어는 사전에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그 단어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든 어쨌든 사전을 찾든 뭘 하든 이해 안 되던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기느냐? 요 규칙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요 문장, 이 헷갈리는 문장에 이 헷갈리던 그 원리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어려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공부를 하면서 습득한 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왜 어려웠는지. The first time she was remotely attractive. 그녀가 가장 아름다웠을 시절은 she recalls was when. 아까 여기 이 문장이 어려웠던 것도 이렇게 동사가 갑자기 반복돼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대시 생략되고 she recalls가 이걸 꾸며주는 거였구나. 그녀가 기억하기로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이때였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마찬가지죠. The subsidy reduction, 그 보조금 삭감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단어에 그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 보조금 삭감은 can complement the simple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 까지는 단어만 알면 이해가 되는 문장이었는데, 그죠? 근데 the report notes is 여기서도 또 동사가 두 개 반복되면서 복잡했어요. 이게 이 원리를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바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쵸? 꼭 이 해당되는 요 그 대시 생략되고 이 수식어가 들어가고 이 문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이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계속 분석을 해서 결국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비슷한 류의 어려운 문장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내가 부족한 부분만 강제 반복해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 말로 하기 힘든 원리. 이게 조금 약간 이과생 분들이 특히 더 힘들어 하시는 이유기도 한데요. 탭스를.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과목을 보면 그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그 공식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딱 쓰여져 있잖아요. 그쵸? 뭔가 수식화해서 딱 그것만 보면 문제들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 문장에 특히 독해, 청해를 할 때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의 규칙들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뭔가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를 훈련을 하면서 그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안 되던 거를 계속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반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센스들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조금 문장이 어려워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그 단계에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단계를 짚어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은 문제집만 푸실 거예요. 이따가 어떤 문제집을 푸셔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짚어드릴 텐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그 달력에다가 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만 푸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푸는 단계에서 아까 강제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녹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제풀이 공부법 큰 단계입니다. 근데 이 큰 단계는 기존에 뭐 저희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기존 문제풀이 공부법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 단계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쵸? 뭐 뻔한 거죠. 풀고 뭐 채점하고 뭐 분석하는 단계인데, 중요한 건 이 세부 단계 이내에서의 스텝이 기존과도 조금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집을 제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면서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푸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실전처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실전처럼 막 내가 실제 시험을 왔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풀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전처럼 일단 청해, 문법, 어휘, 독해 순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딱 맞춰서 최대한 내가 혼자 연습할 때는 그냥 시간 따로 안 맞추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갖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푸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실제 시험에 가면 가장 당황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게 다른 시험과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쵸? 가장 큰 차이점이죠. 쉬는 시간도 없고 2시간 20분을 쭉 몰아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하실 때도 동일한 세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쭉 몰아서 2시간 20분 딱 시간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내가 다 못 풀었다. 그럼 일단 멈추세요. 이따가 못 푼 문제 푸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해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청해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소거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쵸? 소거법, 이거는 뭐 저희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탭스 그냥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애매하다 세모를 치고, 틀린 선택지다 그러면 X를 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친 거를 고르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푸셔야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해는 여러분들 보통 선택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듣고 내가 기억해서 풀려고 그러는데, A를 듣고 D까지 쭉 들은 다음에 맞는 거를 고르려고 하면 벌써부터 A, B가 기억이 안 납니다. 헷갈리고 잠깐만, 내가 그게 답이었던 것 같은 게 그게 A였나? 그게 B였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탭스 시험 지금 한 문제 두 문제가 지금 아까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탭스 청해는 무조건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개별 선택지별로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A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B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C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청해가 60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가 되죠? 240문제가 되죠? 그죠? 선택지가 4개씩이니까 한 문제당 240문제를 절대평가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푸셔야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안 그러면 선택지별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내가 푼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1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Number 6. I don't understand why the boss always talks about work during lunch. A. I guess I should speak more actively in our meetings. 보스가 자꾸 왜 점심 먹는데 일 얘기하지? 했더니 그래,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겠다. 내가 더 말을 맞는 것 같네? 네. 실제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B. It is obvious that everybody wants a freer work environment. freer work,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C. He doesn't seem to understand that we need some comfort at least while eating. 갑자기 컴포트 얘기가 왜 나오지? 지금 보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애매하네. D. You have to eat compactly in order to have the energy to work all day.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전혀 아닌 것 같고, A가 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 들을 때마다 절대평가를 하고 6번을 풀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파트 1, 2 다 풀고 나서 이제 파트 3도 풀고 파트 4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파트 4 풀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 2, 3까지는 대화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파트 4부터는 담화문, 즉 한 명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그런 파트죠. 제일 빠르고 제일 많습니다, 내용이. 자,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대화문이랑은 다르게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서는 자기 생각과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가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however, but 이런 식으로. 안 그런 지문들도 있지만 그런 지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반전이 있는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그 역접이 딱 나왔을 때 들리면 바로 그냥 앞에 종이에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다. 자기 스스로한테 뭔가 리마인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접 나오면 딱 체크하고 그 뒤에부터 다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원래 보통 파트 4 이렇게 한두 문장 듣다가 놓치면은 그냥 멘붕이잖아요, 끝까지. 그러지 마시고 역접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집중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46번도 내가 풀었어요. 풀었다 치고 49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Number 49. Low-priced airlines are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pilots as the number of customer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is because young pilots generally prefer larger airlines where they can enjoy better working conditions. Moreover, low-end airlines lack proper educational program for novice pilots, adding to the reasons for evasion. These airlines are in distress trying to come up with a constructive solution that can resolve the current problem. 막 듣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막 문장도 빨리 나오고, 너무 어렵다. 내가 만약에 어렵거나 못 들었다는 느낌이 들면 별표를 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별표 친다는 건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여러분들 강제 반복을 적용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못 들었는지 들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꼭 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푸실 때. 뭐 별표 친다고 해서 막 실전처럼 푸는 게 막 방해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정도 치는 거니까. 별표를 치고 뭐 문제를 풀고 넘어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청해를 다 풀고 문법으로 넘어와야겠죠. 문법도 그냥 똑같이 푸는 겁니다. How do you know James? Well, I met him somewhere. 내가 과거에 만났던 얘기네. 봤더니 must 만나야 된다? 아닌 것 같고. should도 만나야 된다? 아닌 것 같고. would도 만날 거다? 아닌 것 같고. used? 과거네? 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맞는 것 같네? 고르고. 그 다음에 쭉 풉니다. 똑같이. 문법도 쭉 풀고, 그 다음에 또 어휘로 문법 어휘도 마찬가지로, 25분, 15분 시간 지켜서 만약에 내가 다 못 풀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끊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휘도. How do you feel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corporal punishment? 무슨 뜻이지? 이거 내가 어제 외웠던 거구나. 체벌. 때리는 거 있죠. 그쵸?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거네. 학교에서 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나는 parents가 해야 된다. parents가 their children, 그들의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들어가겠구나 하고, restrict 제한하다 아닌 것 같고, foster 아닌 것 같고, discipline 이건 뭔지 모르겠네. domesticate domesticate 어제 외운 것 같은데 길들이다, 이거 맞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그냥 뭐 50번까지 다 똑같죠. 모든 문제가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오는데, 독해를 풀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쵸? 뭐 몇 번부터 풀어야지, 보통 뭐 파트 3 풀고 나서 넘어오라는 얘기도 많고, 아니면 뭐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점수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목표하시는 점수가 800점 이상이다.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대충 봤을 때 독해 청해 각각에서 330점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독해에서 330 이상을 받는다는 거는 40문제 중에 최소 33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33문제를 다 맞으려면 적어도 다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3문제를 푸신다고 다 맞출 수 있으면 그럼 990점이 나오겠죠. 그런 실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다 푸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고, 다 푸는 거를 목표로 할 거면 어려운 문제부터 푸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을 뒤에 푸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파트 3뿐만 아니라 인퍼 유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파트 2 문제들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33번부터 40번까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돌아와서 푸시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목표 점수가 800점 이상이 아니다, 나는 뭐 700점대, 뭐 600점대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다 푸시는 것보다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풀이 순서에 맞게, 자기 점수에 맞게 푸시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내가 공부한다고 치고 나머지 다 풀고 이제 17번에 도달을 한 거예요. 17번에 도달했는데 Interestingly, one can find an independent exhibition hall. 흥미롭게도 뭘 찾을 수 있대요. 뭐 전시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Of a woman sculptor 카밀리에 클로델. 뭐 이 사람 이름인 것 같고, 클로델이라는 사람, 이 조각가, 여자 조각가의 전시관을 찾을 수 있다. 어디서? In the world famous Musée Rodin. 뭐 박물관 이름인 것 같네요. 이것도 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디서 찾을 수 있다. Established in commemorable 어쩌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조각가의 전시관이 있다는 거니까 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이 뮤지엄, 이것도 뭐 박물관인 것 같고요. 이 박물관에도 their pieces, 작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작품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All this can be attributed to 로댕의 personal request. 로댕의 그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있는 거다. 왜 그러지? Out of his deep sympathy toward his girlfriend 클로델. 뭔가 어쨌든 관계가 있네요. 클로델과. 그 여자친구 클로델에 대한 어떤 동정심 때문에 요청을 한 거다. 요청을 해서 이 박물관들의 클로델 작품이 전시가 돼 있나 보네요. 그쵸? 오케이. 그렇고 이해하고, Despite her talents as an individual sculptor,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조각가로서의 그 재능에도 불구하고 클로델은 굉장히 remained obscure 했다. 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Under 로댕's shadow. 로댕이랑 이렇게 커플인데 로댕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그림자에 가려서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쵸? Until her artworks were promoted by the very shadow. very shadow면 이 로댕의 섀도우를 가리키는 거 있죠. 그쵸? 로댕이 이렇게 부탁해서 전시를 할 때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로댕이 얘 작품을 뭐 박물관에다 이렇게 전시 요청을 드렸나 보네요. 그쵸? 자,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알겠고,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그 목적을 골라야겠죠. 보니까 introduce the style of artwork, 얘 스타일을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express sympathy for Claudel's, sympathy가 나오네요. 그쵸? 아까 지문에 봤던 동정심 때문에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클로델의 이런 그 예술가로서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동정심 얘기 맞는 것 같네?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독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청해 파트 4랑 마찬가지로 독해도 한 사람이 계속 글을 쓰는 거니까 역접이 나왔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But, however, 뭐 despite, nevertheless 이런 것들. 그 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B가 보다 C, give information on 이 전시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 아니죠. C 버리고, D도 뭐 아무튼 뭐 B를 고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B 고르고 넘어갔어요. 37번 풀려고 딱 왔더니 시간이 딱 멈추는 겁니다. 되면 스탑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스탑을 하고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채점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답지 펴서 내가 푼 것들을 맞았는지 틀리는지를 채점을 하면 됩니다. 6번 아까 A가 아니었네요. 아니었나 봅니다. 자, 근데 채점을 할 때 중요한 거,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골랐던 그 정답을 골랐을 때 왜 골랐는지를 일단 써놓습니다. 근데 청에는 이 문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6번을 틀렸는데 6번이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공부하다가. 그러면은 그 기억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해설지를 잠깐 보셔도 됩니다. 근데 스크립트는 최대한 보지 마시고, 스크립트는 이따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해설지를 잠깐 보시되 그냥 그 문제가 뭔지만 기억이 나면 바로 덮고 그 다음에 내가 왜 A를 골랐는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 A를 고른 이유는 뭐였죠? 내가 보스가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나도 말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보스가 점심때 일 얘기하는 거를 좀 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를 고른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어쨌든 뭐 이건 제 이유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 내가 이 오답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써놓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채점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맞은 문제는 맞았구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별표치 문제 있죠? 이거 문제도 틀려버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답을 고른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법도 다 틀렸네요. 그쵸? 다 틀리고, 그 채점을 하시면서 각 영역별로 점수도 적어 놓는 건데, 이 점수 환산은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다가 치셔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이 탭스 점수 환산이 나옵니다. 각 파트별로 몇 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영역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환산기도 이용하셔도 좋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영역별 점수도 적어 놓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휘도 틀렸고 독해도 다 채점을 하는 거예요. 독해 아까 이것도 틀렸네? 내가 B를 고른 이유는 어쨌든 주목을 못 받은 클로델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설명돼 있고 심퍼시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B를 고른 거잖아요. 그쵸? B를 그래서 골랐는데 틀렸나 보네. 어쨌든 오답을 고른 이유를 적어 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37번은 아까 안 풀어서 틀린 거죠.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못 푼 것도 일단은 틀린 걸로 고려를 하고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엄격하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 채점을 하면 그때 이제 못 푼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근데 어쨌든 점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마시고 그냥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이게 이렇게 해서 골랐는데 이것도 바로 채점을 해봤더니 틀렸어요. 바로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틀린 문제는. 근데 또 틀렸으니까 왜 이걸 골랐는지를 적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가 마무리되는 거고, 1단계, 2단계는 별 특별한 내용 없죠. 그쵸? 쭉 풀고 대신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엄격하게 시간 맞춰서 푼다는 거. 그리고 채점할 때 내가 골랐던 오답의 이유를 적어 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답을 고른 이유를 적어 놓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3단계 반복 이유 찾기 담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4가지 센스를 기르는 그 순간들이 오는데, 자, 가장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문법 어휘는 없습니다. 2단계는 문법 어휘는 생략하고 독해 청해만 하는 건데요. 일단 청해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설지 없이. 아까 제가 강제 반복의 원리를 설명드렸죠. 그쵸? 계속 내가 안 되던 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센스가 길러지는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틀린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논리력, 유추 센스를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6번 내가 이거 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A를 골랐는데 왜 A가 아니지? 한번 볼까? 하고 들어봐도 좋고, 만약에 내가 이거 완벽하게 들리기는 완벽하게 들린 문제고 그냥 뭔가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다시 풀어도 됩니다. 자, 봤더니 I don't understand why the boss always talks about work during lunch. 점심 때 왜 이렇게 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쉬는 시간에도 일 얘기해서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자는. 그랬더니 I guess I should speak more actively in our meetings. 내가 우리 미팅에서 더 능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런치 얘기인데 미팅이라서 좀 다른 건가? 뭔가 미팅, 회의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보스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적게 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얘도 신나가지고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좀 약간 A를 잘못 골랐구나. 그러면은 뭐가 맞을까? 봤더니 C를 봤더니 He doesn't seem to understand that we need some comfort at least while eating. 아까 comfort 듣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해보고 comfort가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꼭 어떤 침대, 에이스 침대 편안함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 여유로움, 그냥 심리적인 편안함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봤더니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점심을 먹을 때는 좀 편안한 게 필요하다는 걸 얘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래서 C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내가 틀렸던 문제를 최대한 풀어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도저히 안 풀릴 경우에는 해설지를 잠깐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틀렸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최대한 풀고 나서 아까 내가 A를 이런 이유 때문에 골랐는데 왜 A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다시 풀고 나서는 그 이유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A가 틀린
이유를 적습니다. A가 오답인 이유. 아, 내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얘가 얘기를 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팅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남, 뭐 런치 이런 뜻이 아니라 회의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였구나. 그럼 반대로 C는 내가 새로 고른 그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 이유도 써놓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내가 C가 정답이었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풀 때는 틀렸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요런 느낌의 요런 논리로 구성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정답인 이유까지 분석을 해놓고 나면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틀렸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논리를 착각해서 푼 거는 아, 내가 논리력이 부족해서 틀린 거고, 그쵸? 미팅을 모르고 컴포트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는 내가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이해 센스가 부족해서 내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맞은 문제는 당연히 스킵해야겠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단계는 다 뺐다고 했죠. 맞은 문제는 과감히, 내가 얻어낼 게 없는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에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스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별표 친 문제들 있죠. 어렵다 하고 별표 친 문제들은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반복 듣기.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반복 들을 때 아까 틀린 문제 다시 풀 때 해설지 없이 풀었죠. 마찬가지로 안 들린 문제 다시 들을 때는 스크립트 없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스크립트 없이 최대 3번까지 들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문제 풀 때 한 번 들었으니까 최대 2번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최대 2번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안 들린 걸 그냥 다시 듣는 것만으로 안 들리던 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구별 센스가 길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없이 듣고 나서 스크립트를 보면 완벽하게 다 이제 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뭐 문제를 틀렸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틀린 문제 다시 푼 것처럼 다시 풀고 분석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3단계 청해에서 구별 센스와 유추 센스를 강제 반복을 통해서 길렀죠. 그쵸? 그러고 나서 독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독해도 똑같습니다. 틀린 문제, 내가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해보고, 아, 이거 왜 틀렸지? 아, 봤더니 동정심을 느끼는 건 내가 아니었구나. 그 작가가 아니었구나. 이 로댕이 얘를 불쌍하게 여긴 거지 이 작가가 불쌍하게 여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가 답이 아닌 거고, 아, 이 작가의 의도는 이 로댕의 이 클로델이 유명해진 데 있어서의 그 기여도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글을 쓴 거구나. 그래서 D구나. 이렇게 고민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시 풀고 B는 이래서 오답이고 D는 이래서 정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틀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추 센스가 길러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구별 센스, 유추 센스 강제 반복으로 길렀죠.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쵸? 이해 센스와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핵심 센스를 기르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4단계인 거고요. 자, 4단계는 모든 영역을 다 하시는 건데, 자, 아까 6번 문제잖아요. 그쵸? 아까 이거 이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해 안 돼서 문제 틀렸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 안 되던 문장만 다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던 문장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까 별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처음에 느꼈던 것들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후 공부 단계가 다 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던 문장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글 해석본 없이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그 반복 듣기 할 때는 스크립트가 없었고 다시 풀 때는 해설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 안 되던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한글 해석본 없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문장 예시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이 문장에서 내가 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I guess, should, speak 다 아는 건데 미팅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뜻과 다른가? 뭔가 문제가 되는 내가 이해를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단어가 됐든 표현이 됐든 문법이 됐든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만남 이런 뜻이 아니라 회의 이런 뜻도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파악한 거를 문장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는 거죠. I guess I should speak more actively in our meetings. 내가 회의 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이해 센스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원인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을 문장이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까지 쭉쭉 하다가 파트 2까지는 이해 안 되는 문장만 쭉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트 3, 파트 4로 넘어오잖아요. 그쵸? 자, 이제 이해 센스도 길렀으니 마지막 남은 핵심 센스를 길러야겠죠. 자, 일단 파트 3에 딱 넘어오면 파트 3 31번부터 45번 중에 31번, 37번을 제외한 38번부터 45번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핵심, 즉 대화의 문제 상황을 도출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제외하는지 좀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왜 제외할까요? 31번, 37번을? 그렇죠. 정답. 네. 뭔가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상품이 없어서. 네. 31번부터 37번은 이따가 그 유형 짚어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문제 자체가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31번이랑 37번 주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미 아까 3단계에서 짚었겠죠? 짚고 핵심을 도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 문제 자체가 핵심을 물어보지 않는 38부터 45번 중에서 틀린 문제만 그 대화의 문제 상황이 뭔지 그 전반적인 문제 상황이 뭔지를 도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트 4에 넘어와서도 문제 자체가 핵심을 물어보는 46번부터 52번은 제외하고 53번부터 60번까지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중심 생각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파트 3는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두 명이 대화하는 거고 두 명이 대화하는 논점의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문제 상황을 찾는 거고요. 반대로 파트 4 같은 경우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혼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틀린 문제만 핵심을 파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금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의 그런 문제들만 핵심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핵심 도출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어휘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것들은 그냥 내가 틀린 문제만 이해하면 돼요.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왜 이해하기냐면 그냥 문장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어차피 빈칸 채우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냥 쭉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쓰임새를 찾아서. 자, 봤더니 아까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봤을 때 이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찾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만났을 거야 라는 의미였구나. 그래서 A가 답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틀린 문제만 그냥 맞추고 넘어가면 문법은 정리가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그냥 내가 왜 틀렸는지 이 틀린 단어 찾아보고 맞는 단어 찾아보고 그거를 문장에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 어휘는 그냥 문장 이해만, 틀린 문장 이해만 쭉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독해에서도 아까 청해랑 똑같이 이해 안 되던 문장을 찾아서 아까 제가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요. 공부하면서. 그쵸? 이해 안 돼가지고 이걸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이 뜻이 문제였구나. 이것도 찾아봐서 이걸 적용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 안 되던 문장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청해랑 독해랑 비슷한데 적용하는 방법만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해에서도 핵심을 도출해야 될 텐데 이거는 왜 그 청해랑 좀 다르냐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17번부터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17번부터 22번 총 6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 자체가 그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뭐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문제 자체에서 핵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되는데, 대신에 좋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독해 지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바로 그 중심 생각이 담기도록 점점 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예요, 그것도. 원래는 약간 더 어려운 지문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최근에 들어오면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대놓고 그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을 쏴주는 지문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제외한, 진짜 그 지문 어디에도 그 중심 생각이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지문들 있죠. 아, 이건 말하려는 게 뭐지? 이렇게 애매한 지문들. 그 지문들만 중심 생각을 도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놓고 나온 지문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는 거고,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지문만 중심 생각을 도출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글로 도출하시든 영어로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탭스는 장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막 문장을 쓰는 연습을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영어 공부니까 영어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죠. 자,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중심 생각과 소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되게 이 두 가지를 혼용돼서 배워왔는데, 예를 들어서 토픽, 메인 아이디어 되게 같은 걸로 묶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소재라는 거는 이 지문이 무엇에 관한 건지, 즉 머큐리라는 게 이 지문의 소재일 겁니다. 근데 머큐리라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뭐에 관한지가 아니라 그 무엇에 관한 이 작가의 생각입니다. 머큐리에 대해서 그 작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뭐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전거에 대한 지문이다 라는 정도를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대신에 자전거는 뭐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다 라고 작가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도출하면 그거는 문제 푸는데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심, 아까 문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문에서 아까 파트 3 문제 상황 도출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둘이 뭐 영화 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영화 티켓. 이렇게 도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볼지, 혹은 뭐 어떤 청소년 영화 재미있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단까지 도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끝이 납니다. 좀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풀고 그냥 똑같이 풀면 됩니다. 시간 되면 스탑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오답 논리라는 걸 기록합니다. 내가 왜 이 오답을 골랐는지. 그리고 나서 이거 다 하고 나서 점수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모품 문제 마저 풀고, 똑같이 뭐 오답 논리 기억하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넘어왔을 때 스크립트 없이 안 들린 문제만 반복해서 듣고, 해설 없이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한글 해석본 없이 이해 안 되던 문장만 반복해서 이해하고, 대놓고 안 나온 지문만 핵심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각 센스들을 기를 수 있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개개인마다 과목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5시간 중에 정말로 5시간이 내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보통 5시간 동안 이제 노가다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얻어 걸리는 약간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이 공부를 할 때. 그쵸? 근데 여러분 탭스를 그럴 수 있는, 그럴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필요한 거에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길러지는 그 순간에만. 자, 이렇게 했을 때 대충 몇 시간이 걸릴지를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보통 푸는 거 뭐 2시간 반이겠고요. 그쵸? 요 2단계까지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넉넉하게. 그러고 나서 3, 4단계가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이게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진짜 많이 안 틀리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한
4시간 정도에서 내가 진짜 틀리는 게 많아서 분석할 게 많다. 내가 이해 안 되던 문장만 분석하는데 50%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한 7, 8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문제 한 세트를 마스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탭스만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스케줄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하루에 한 세트. 쌤 너무 적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5세트 그냥 푸는 거 한 20세트를 푸는 거 풀어도 실력이 안 늘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트를 제대로 했을 때 실력이 느는 거. 여러분들의 목표는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량이 너무 안 되지 않나? 라는 불안감은 절대로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내가 얼마나 늘었냐 거기에만 불안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한 것만 강제 반복을 함으로써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학습 계획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으로 하루에 한 세트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과연 이걸 어떤 스케줄로 해야 되냐? 어쨌든 하루에 문제를 한 세트를 푸는 건 알겠는데 어떤 문제집으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전 형태 문제집들 중 가장 탭스 시험과 유사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조합해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문제집들입니다. 이쪽으로. 일단 문제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실전 그 풀이 훈련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가 공부라는 그 목적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실전 형태 이 200문제 한 세트로 구성된 그런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원하는 학교가 여러분들 그 지원하시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그 입시 전형 일정에 따라서 9월 24일 탭스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여유로울 경우에 10월 8일까지 지원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뭐 스케줄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MD가 아니니까 봤을 때 거의 대부분 9월 24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9월 24일이 마지막 기회다 할 경우에는 매일 한 세트씩 요런 순서로 푸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받으신 실전편 모의고사 있죠? 한 권씩 받으셨죠? 이걸 맨 마지막 날 푸시고 이치탭스 1000, 탭스 기출모의, 이 시즌2, 고난도 엑스퍼트, 그 다음에 요거 6세트짜리거든요? 6세트짜리인데 이거 그냥 뭐 언제 공부를 시작하실지 몰라서 그냥 일단은 일요일로 해놨는데 뭐 다 바로 내일부터 푸시겠다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이걸 쓰실 수 있죠. 그래서 뭐 한 세트가 남는데 남을 경우 뭐 이 문제집을 사셔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월간 탭스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이전에 나왔던 것들 있죠. 그건 이제 한 권에 한 세트짜리잖아요. 그래서 한 세트짜리를 사셔서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과거에 풀이했던 문제집이 좀 섞여 있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이미 풀어본 문제집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진짜 오래전에 풀어서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정말 탭스랑 유사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유사하지 않은 걸 푸느니 이미 한번 풀었던 걸 푸는 게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막 3개월 전에 풀어서 이미 너무 기억이 생생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책들을 제외하시고 그 저희 홈페이지 문제집 평가 메뉴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문가 점수 기준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정렬을 하신 순서대로 일단 지금 선정을 해드린 건데 그 중에서 빠지는 문제들 제외하고 그 밑에 문제집들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를 푸시는 거고 탭스 당일에는 제가 제외를 해놨어요. 왜냐면 일단 이미 탭스 시험 보시느라 진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점검 시간은 필요하니까 탭스 시험 보신 당일에는 그 시험 잘 보는데 최대한 몰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보시긴 할 텐데 혹시라도 안 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시험을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 시험까지. 이거는 내가 이 이후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내가 운이 좋게 얻어 걸려서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보시면서 훈련 자체, 그 자체에 익숙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패닉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스케줄로 하시면 되고, 뭐 이미 혹시 저희 컨설탭스 프로그램을 수강 중이시거나 아니면 수강하실 예정일 경우에 그럼 이 스케줄에서 어떻게 그 방법론들을 들어야 되는지도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각 편에 해당되는 그 공부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들을 배분해서 들으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각 편에 속해 있는 공부법 강의들 있죠. 그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그 한 달 완성 공부법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그 공부법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방법론도 이렇게 배분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왜 쌤 뭔가 그 기간이 균등하지 않네요? 라고 물어보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래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균등하게 이제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2회편에 속해 있는 유형별 풀이법이랑 선택지 소거법 강의들 있죠. 이거는 탭스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몇 번 돌려보면 바로 습득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 4일에 몰아서 들으시고 대신에 실력편에 속해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유추, 핵심 파악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번 반복해야지 여러분들 자기것화가 되시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강의당 한 3, 4일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습득을 하시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강의를 다 듣고 한 세트 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부법대로 적용하시면서 공부를 하되 각 강의별로 이 해당되는 그 강의 내용을 마스터하시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 추가 단계를 강의 끝부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그 추가적인 단계만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 해당되는 강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유형별 풀이법은 지금 3세트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유형을 학습하실 때는 이 3세트에 속해 있는 문제들 중에 그 해당되는 유형만 한꺼번에 몰아서 풀게끔 저희가 강의에서 안내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3세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빈칸 문제만 뽑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전편 이 모의고사를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거를 마지막 날 풀었는데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세트를 훈련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실전편 강의 내용이 2회편과 실력편에서 알려드리는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실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적용 원리를 이 실전 받아보신 그 문제들에 적용을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들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20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하루 만에 다 듣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 그 6세트에 그 적용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그 실전편 그 공부법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강의 중에 실제 시험 팁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공부법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번 한 달 완성 프로젝트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 8일 탭스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집이 많겠죠?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학습하는 원리는 똑같고 뭐 수강을 하실 경우에는 아까 좀 더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실력편 강의의 그 체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공부를 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줄에 있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네, 그러면은 바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다른데 저희는 일단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다 나눠 봤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형이 많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풀이법을 지금 바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특징들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한 시험으로 알려진 탭스인데도 조금 친절한 게 뭐냐면 각 유형별로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칸 무조건 14번까지고 15, 16번 연결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자체가 핵심을 물어보는 그 핵심을 뽑는 그 내용 문제가 17번부터 22번. 그리고 코렉트가 23번부터 32번, 인퍼가 33번부터 5문제. 인퍼부터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파트 3 3문제. 그리고 각각의 그 유형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배점이 왜 여기는 이렇게 유사하다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냐면 이 탭스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뭐냐 이렇게 되게 애매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상대평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유형별로 어느 정도 레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해당 회차별로 어려운 그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배점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맞히는 문제는 배점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특정한 그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항 수와 배점을 곱하면 뭐 비중이 나오겠죠. 비중을 보면 빈칸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그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들이 뭐 있는지는 대충 이렇게 모양만 보시면 여러분들 리마인드가 되시잖아요. 그쵸? 이게 파트 3에 해당되는 건데 파트 3 유형 푸실 때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앞뒤 연결 안 되는 거 많이 고르잖아요. 그쵸? 마지막 3개 있는 거.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앞뒤 연결 안 되는 걸 체크를 하는데 다 연결되네? 다 뭐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탭스 문제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Identify the option that does not belong. not belong 무슨 뜻이에요? 속하다 이런 뜻이죠. 지문에 속하지 않는 문장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뒤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에 속하지 않는 문장을 골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전체에는 필요가 없는 문장인데 괜히 여러분들 낚으려고 앞뒤 연결은 자연스럽게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 연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 파트 3 그렇게 그 점 주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빈칸도 뭔가 넣어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답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4개 다 자연스럽네? 다 연결되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the option that best completes the passage라고 되어 있죠. best connects with other sentences 이게 아닙니다. 그쵸? 지문 전체를 완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뒤 연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연결어는 빈칸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 연결하는 그 연결어를 고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픽과 아이디어 유형이 있는데 보통 중심, 주제 찾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2가지 유형을 똑같은 문제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연히 다르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중심 생각과 소재가 다르다고. 그게 토픽과 아이디어 유형의 차이입니다. 토픽은 무엇, 그 글의 소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픽 유형에 포함되는 질문들이 이런 게 있겠죠.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그죠? What is the main topic? 뭐에 대한 거냐? What is the best title? 제목 지을 때도 보통 소재로 짓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3 질문이 이 토픽 유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과는 다르게 아이디어 유형에서는 그 작가의 구체적인 생각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What is the main idea? main point, point of view, purpose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 유형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렉트 문제가 있는데 코렉트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냥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따 출제 트렌드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코렉트 번호에 포함되는 문제들 중에 간혹가다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문의 특정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자전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쵸? 다음 중 자전거의 단점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Which of the following is 뭐 bicycle 이런 식으로 지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약간 이게 새로운 유형인가?
하고 좀 당황시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코렉트 유형이라고 똑같이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 유형이 마지막으로 있겠죠. 인퍼 유형에 해당되는 건 what can be inferred. 당연히 이건 포함이 되겠는데 which statement would the author most likely agree with? 그 작가가 가장 동의할 만한 것은? 이런 질문도 가끔 있잖아요. 이것도 인퍼랑 똑같은 겁니다. 왜? 작가가 동의를 한다는 거는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얼라인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인퍼랑 같은 개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독해 7가지 유형이 정리가 된 거고 청해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독해랑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다른 게 있다면 파트 1, 2겠죠. 그 이어질 말을 골라야 되는 게 독해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고 문항수, 배점, 비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파트 1, 2는 똑같은데 앞에 2문장만 추가된 겁니다. 파트 2가. 그래서 보통 파트 1, 2 들으실 때 오히려 파트 2가 더 쉽지 않나요? 풀기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더 힌트가 많다는 거예요. 더 길어서 더 어렵게 상식적으로 만든 건데 더 쉬운 이유는 파트 1은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쵸? 한 문장 들려주고 선택지 들려주고 심지어 이건 2번도 안 들려주잖아요. 그쵸? 그때 휙 지나가는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앞에 힌트를 포함시켜서 더 뭔가 참고할 만한 게 더 많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파트 2에서도 어차피 마지막 문장 이외에는 참고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2문장 놓쳤다고 해서 패닉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문장만 확실하게 들으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3로 넘어오면은 이 특징이 지문을 2번 들려주죠. 그쵸? 이게 이제 파트 3, 4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를 2번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쵸? 야, 정말 아쉽게 진짜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지문을 2번 들려주는데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프라블럼 유형이라고 돼 있죠. 아까 프라블럼 두잉이라고 돼 있을 텐데 파트 3의 그 주제 중심 내용 물어보는 그런 유형 중에 문제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 대화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이 뭐냐?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oing? 그리고 topic, subject of conversation 혹은 누구의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doing이랑 뭐가 다르냐? 딱 보시면 알아요. What is 땡땡땡 이 사람 이름이 뭐 하냐? 혹은 what is woman doing? What is man doing?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랑 그 전체 문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문 듣고 이 질문을 봤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입장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뭔지. 반대로 프로블럼 유형이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또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들으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특징이고 코렉트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 독해랑. 근데 조금 다른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infer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파트 4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중심, 그 핵심을 물어보는 질문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쵸? 뭐 problem doing 이런 게 아닐 테니까. 네, 알약. 네. 깨알 출연이네요. 네, 어쨌든 토픽 유형 아까 그 독해에서 짚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토픽과 아이디어 유형인데 청해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질문이 about, topic, about 이런 게 나온 거는 무조건 토픽 유형인 거고 아이디어, 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이디어 유형인 거고. 그렇죠? 너무 간접 광고를 오래 해주네요,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렉트 인퍼는 똑같습니다. 독해랑. 자,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유형이 있는 거고 문법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전이에요. 왜냐면 파트가 더 많잖아요. 그쵸? 파트가 문법만 해도 4개나 되고 어휘는 두 개나 있는데 파트는 6개인데 오히려 유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문법 1번부터 40번까지 그 문법 그 빈칸 뚫려 있고 맞추는 유형 있잖아요. 그거랑 어휘의 모든 유형은 다 똑같아요. 그냥 올바른 쓰임새를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ight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조금 다른 유형이 바로 그 문법 어려운 문제 있죠. 그 마지막 10문제. 이렇게 막 문장에서 막 오류 찾아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건 이제 틀린 걸 찾아야 돼서 롱 유형인데 여기 롱 유형에 대해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ABCD를 탭스 200문제 모든 문제가 ABCD 4개 중에 고르면 되는 거라서 사지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이 10문제만큼은 10지선다 이상인 거죠. 왜냐면 10개 이상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점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목표 점수에 의거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처럼 쓸데없는 건 좀 버려야겠죠. 그렇죠? 뭐라고 직접적으로 버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목표 점수가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탭스의 모든 19가지 유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 출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얘기가 많죠. 뭐 탭스가 좀 쉬워지더라, 혹은 뭐 유형이 좀 달라졌다. 작년에 그 월간 탭스도 갑자기 그 발행을 멈추고 뭐 탭스 유형 변화 조짐 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막 실제로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대 내부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변화된 유형으로 뭔가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고, 뭐 이건 뭐 비공개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쉬워진 건 맞습니다. 근데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유형은 똑같은데 이게 난이도를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변화된 요소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 정리된 표인데 요건 뭐 사진 찍으셔도 괜찮고요. 자, 일단 청에 해당되는 내용, 독해에 해당되는 내용, 문법 어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청해, 독해 공통적으로 핵심 유형 있죠. 아까 짚어드린 problem, doing, topic, idea. 요 유형들의 논리가 되게 쉬워졌어요. 즉 핵심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장을 다 이해해도 되게 막 핵심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장들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핵심 유형의 정답을 고르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센스 중에 핵심 센스의 중요도는 살짝 떨어지고 문장 이해 센스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겠죠.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문장만 다 제대로 이해하면 풀기 어렵지 않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테일 유형 있죠. 코렉트 인퍼. 코렉트 인퍼 유형의 논리는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까다로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되게 미세한 차이로 오답과 정답을 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D는 확실하게 아닌데 B, C는 정말로 이게 약간 지문의 이 부분만 없으면 둘 다 답인 건데 지문의 이 부분 때문에 C는 답이 아니고 B가 답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로 가리기 때문에 특히나 꼼꼼하게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약간 대략의 메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냥 주제 정도만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틀리기가 십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의 분석인데 핵심 유형의 논리는 쉬워지고 디테일 유형의 논리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적어도 사람들 전반적인 평균 점수는 올리되 변별력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로 승부를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이런 의도는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센스 간의 중요도가 변화했고 지문 전체를 꼼꼼히 다 읽어야 된다. 특히 디테일 유형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거. 특히 코렉트 인퍼 유형 되게 시간 없다 보니까 1대1 대응으로 문제 많이 푸시잖아요. 그게 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이란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 본 다음에 이거 맞나?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질문이 조금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코렉트인데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의 파트 3 있잖아요. 파트 3는 원래 두 사람 대화를 하는 건데 무조건 6마디로 정해져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남자가 시작하면 여자로 끝나고 각각 3마디씩 하고 이렇게 무조건 정해져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7마디인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약간 형태를 규칙적으로 뭔가 유지하겠다는 그 기준이 살짝 완화됐나 싶기도 했는데, 공통점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 조금 다르게 나오고 한마디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뭔가 이전 기준과는 다르게 출제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에는 지장이 없게끔 다르게 출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새로운 게 나와도 패닉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청해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다 파트 1, 2에 특히 더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점점 이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푸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답끼리 엮어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문 그 파트 1 그 본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했어요, 남자가.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B, C 둘 다 오답인데 여자가 B, 난 가지도 않았어 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갔다고 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쵸? B는 오답이 맞는데 B를 듣고 나서 C를 들으면 뭔가 C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Good thing you're there. 그쵸?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난 가지도 않았는데 넌 있었잖아. 이런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B를 지우고 들어볼게요.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나. Good thing you're there. 너 있었잖아. 완전히 뜬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약간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걸 간과하시는 분들을 낚으려고 뭔가 엮어서 약간 낚시를 하려는 그런 조짐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저희 선택지 소거법 내용 패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세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나온 단어로 낚시하는 거. 이거는 원래 어떤 탭스 선택지의 문장 패턴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원래도 그랬어요. 원래도 지문에 나온 단어로 막 낚시를 하잖아요. 그쵸? 지문에 뭐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그거 일부러 다시 언급해서 답인 것처럼 들리게 혹은 보이게. 근데 파트 1, 2가 특히 더 그게 늘어났어요. 막 말도 안 되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같은 단어가 들렸다고 해서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 아까 7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럼 각 유형별로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1, 2번, 뭐 코렉트 같은 경우에는 23, 24 이런 쪽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의 길이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5줄, 6줄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4줄짜리도 있고 막, 그쵸? 그래서 짧은 문제부터 맨 마지막 문제가 가장 길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은 더 쉬워졌다 혹은 뭐 짧아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 점수에 따라서 풀이 순서를 지정해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다 푸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의 차이였는데 그 차이가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거죠. 왜냐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그 격차가 커졌으니까. 아시겠죠? 자, 마지막 생소한 문법 어휘가 줄어들었다. 그 보통 문법 어휘, 특히 어휘 영역 보면은 마지막 그 두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파트 내에서 앞에서부터 뒤에 갈수록 단어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21번부터 25번, 46번부터 50번 이 5 문제는 거의 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의 그런 급의 그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 비율이 흔함, 생소함, 매우 생소함이 한 3대 5대 2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예 없진 않은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5.5대 0.5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그 체감상 이 정도로 좀 아주 생소한 어휘와 문법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법어의 난이도는 내려간 거죠.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문법어휘가 쉬워짐으로써 좋다, 점수 많이 딸 수 있다가 아니라 독해청의 변별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여름에 진짜 직접적으로 보이는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떠도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하게 검증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이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동요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차이들에 따른 그 주의사항 정도만 인지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네, 평소에 듣기 중요하고 있는데요. 네네. 평소에는 정말 되게 듣기를 쭉 들으면 자기 쪽에다가 이제 딱 들어놓고 아니면 자기 이렇게 근데 이어폰 쪽에 좀 들어놓고 네네. 정말 깨끗하게 잘 들려요. 네네. 고사장에서 이제 들으면요.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예. 그럼 학교 스피커 상태가 네. 정말 안 좋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정말 공들여서 듣기 준비하고 독해도 준비 다 했는데 네. 파트 1부터 정말 안 들리고 스피커 음질이 정말 안 좋아서 안 들려서 풀 줄 아는데도 일부러 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당장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네네. 더 이상 문제 풀기 싫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원론적인 접근은 평소 공부하실 때 이어폰으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음질 상태도 많은 그 원인이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이어폰을 꽂고 들었을 때 뭔가 내용적으로도 조금 더 잘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거는 약간 뇌과학적인 그런 영역이라서 정확하게 원인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어폰을 꽂았을 때 원래 더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도 뭐 꼭 뭐 학교를 빌려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뭐 오픈된 스피커로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럴 수가 없는 약간 그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나 공부를 독서실에서 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고사장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시험 방송 해주잖아요. 그쵸? 시험 방송 때 뭔가 음질이 좀 안 좋다 혹은 소리가 너무 작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아예 스피커를 뭐 교체해 주진 않지만 그때 어느 정도 컴플레인을 말씀을 하시면 볼륨을 좀 키워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질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안인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고사장의 스피커를 저희가 예, 뭐 먼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최대한 그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네네. 100% 아니다 치는 건 치는데 사실 문제를 저는 맞는 경우가 100% 맞다 해서 다 들리고 맞다 해서 맞는 게 아니라 70% 맞다 해서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문제에서 30% 모르는 게 있는데 네. 맞아도 그냥 그거 넘어가는지 그런 다른. 아, 그럴 경우에는 약간 별표를 치실 때 별표뿐만, 그러니까 좀 그 도형을 좀 다양하게 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예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못 들어서 못 풀었다 할 경우에 별표를 치고 되게 다 들리긴 들렸는데 논리가 헷갈렸다 그러면은 뭐 세모를 치고 아니면은 내가 이게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로 들었는데 어떤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뭐 네모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각 상황별로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해당되는 공부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해 안 되던 문장으로 표시해 놓은 문제는 그냥 이해하는 훈련만 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다 들렸는데 문제만 못 풀었다고 표시해 놓은 거는 문제 푸는 훈련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필요한 훈련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문제를 이제 다 하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거는 네. 오히려 비교를 좀 모든 문제를요? 이렇게 공부법대로 다 하고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아, 네. 그거보다는 새로운 세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틀린 문제는 다시 푸는 단계가 있으니까. 네.
네네. 아닌데 무지식 평가에 보면 4.6점이랑 4.5점 이치텍스 천이랑 네, 아까 그 네. 디스키 줄무늬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거를 풀었는데 네. 전에 뭐 서울의 올해 기출, 넥서스 2016 기출이나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네. 난이도가 비정상적으로 탭스 모의고사 많이 치고 탭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게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친구 네. 길이나 네. 그게 현실 난이도에 도움이 되는 건 너무 아, 문제집이요? 네. 일단 기본 평균이 100점 넘게 가기로. 아,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의 평가하는 기준은 난이도와 유사성, 이 두 가지 기준인데요. 유사성은 최대한 유사할수록 점수가 높아요. 난이도는 높을수록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난이도를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거는 시험 준비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로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시험에 가서 더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높은 점수를 준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탭스 난이도가 지금 근 5년 동안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던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제일 어려웠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집들 중에 탭스 실제 시험 난이도에 상응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어려운 것들을 직전에 푸는 게 더더욱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약간 비슷한 문제들도 많고 약간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집들도 많기는 할 텐데, 어쨌든 어려운 거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더 낮게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실제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아, 그게 수험생 점수는 수험생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시는 건데, 보니까 참여도가 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높지 않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점수가 낮아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약간 화나신 분들만 좀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다가 왜냐면 다 막 2점대 이렇더라고요. 막.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어요. 왜냐면은 푸신 분들이 다 투표를 하셨으면 다 그렇게 막 화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만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는 수험생 점수는 참고만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뭐랄까,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들마다 이제 점수대도 다르고 뭐 푸시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강의해 주실 때 네. 공부학 단계를 4단계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적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고 네. 이유를 쓰고 네. 네 번째 단계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단계처럼 그 원인을 적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적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문제 풀 때 속도가 많이 느리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렇게 생각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진도가 많이 느려져서 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매일 한 세트씩 끝내는 건데 네. 맞은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저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못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하고 전체 세트를 마치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전체 세트를 못 마치더라도 4단계를 지키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까 다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기조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시는 거는 분량이 아니라 그 실제 공부하면서 얻어내는 그 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를 다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1순위가 맞고요. 대신에 하루의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3, 4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맞은 문제 혹은 뭐 이해한 문장 혹은 들리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단계에서 모두 제외를 하면 충분히 하루 안에 어떻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못 끝내더라도 어쨌든 진짜로 내가 하루를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에 한 세트를 푸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느리다 보면 네. 3일이 걸리든 4일이 걸리든 한 세트를 맞으시는 거에 4단계를 거쳐서 한번 하더라도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3, 4일? 지금 다음 달 목표로 하시는 게 맞나요? 네. 9월 말. 네. 문제를 많이 했던 것도 중요한데 네네. 제가 속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실패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저는 그냥 하루 공부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에 지금 계획상 네. 네. 계속 할 계획이긴 한데 네네. 원래 항상 그 시험을 준비해보다 보면 저는 문제를 그 양으로 많이 푸는 거를 네네. 속도를 잘 따라가더라고요. 음, 그럴 때는 지금 알려주신 거를 네. 질을 높이는 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게 안 되더라도 양을 높이는 데 해야 되는지 일단 진짜 탭스만 하실 계획이시라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시간만 놓고 봤을 때, 뭐 식사 시간 이런 거 빼고 10시간 정도 하신다고 봤을 때 1, 2단계 3시간으로 분류를 하면 일단 3, 4단계를 해서 최대한 7시간 안에 끝내시게끔 노력을 하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가더라도 다음 날까지는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 4단계 합쳐서 17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틀, 최대 17시간.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한 것들을 다 제외를 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7시간 내에도 가능하실 텐데 그건 일단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독해 문제 풀 때요. 네네. 무관한 문제 찾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다시 빈칸부터 좀 이제 선택지 읽어가면서 먼저 풀까요? 그런 다- 경우는 다시. 네. 그러니까 왜 독해 문제를 풀때 네네. 선택지가 영어로 되잖아요. 네네네. 먼저 선택지를 읽어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유출을 한 다음에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선택지 먼저. 먼저 지금부터 아. 위에서 알려주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1대1 대응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일단 보고 내가 제껴야 되는 선택지들을 한번 보고 그 기준으로 이제 지문을 읽는 거죠. 근데 선택지 먼저 읽고 지문을 보게 되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지문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택지를 먼저 읽어도 지문을 그거랑 별개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택지 내용을 읽었는데 그걸로 뭔가 어떤 그 편견이 생겨서 지문을 읽게 된다. 그러면 지문을 약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작용만 안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선택지 읽고 지문을 읽다 보니까 약간 지문을 이해하는데 살짝 내가 선택지 읽으면서 예측한 대로 뭔가 흘러간다. 보통 막 그 상상 독해라고 하잖아요. 상상 독해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공부법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상상 독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오히려 예측을 하고 내 주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객관적으로 딱 놓여있는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의적으로 지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탭스같이 객관식으로 구성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 읽은 그 내용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무관한 문장 세 문제를 먼저 풀기 시작하는 독해 먼저 풀 때 처음 네. 그, 마지막에 푸는 것보다 네.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네네. 어차피 개점은 높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봤을 때 네네. 그걸 먼저 풀고 나면 심리적으로 내가 한 세트의 어떤 유형을 풀었다라는 어떤 심리를 좀 편안하게 문제를 그 800점 이하 목표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뭐 만약에 파트 3 먼저 푸는 게 내가 심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네. 그리고 그 유형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강한 유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정해드린 이유도 점수대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가
목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한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그 순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뒤에 파트 3개가 내가 최대한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에 해당된다면 그것부터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목표에 맞는 거니까. 근데 왜 자꾸 선택지를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아이는 계속 틀린 분들이 계속 낚이는 네, 그쵸. 왜 낚이는 문제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 선택지에 왜 낚이는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형에 따라서 좀 그 낚시의 의도가 다른데요. 아까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뒤 연결로 애초에 낚시가 되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푸니까 이제 그 탭스 출제자가 낚시가 되게끔 설계된 방법으로 풀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낚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별로 조금 그 물어보는 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뭔가 출제자가 의도한 방식대로 내가 푼다. 그러면은 이제 낚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이 네. 질을 문제 푸는 질을 향상시키는 일본의 영역을 하는데 네. 속도를 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진짜 독해 속도요? 네, 풀면서도 계속 그러면 내가 노리는 문제를 잘 풀수 없는지 800점 이하를 목표로 한다 해도 네. 노리는 문제를 좀 잡고 싶으면 속도를 그 일단 속도로 하시면 독해 속도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어차피 뭐 청에는 속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소재를 찾고 숙면을 찾는 거랑 중심 생각을 찾는 거에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집중력도 너무 빠지고 속도도 빠지고 뒤에를 완전히 그러니까 문장 이해하는 속도보다는 그 문장 이해하고 나서 그 문제를 푸는 속도. 그 중심 생각하고 네네네네. 그 일단 사람들이 속도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뭔가 빨리 훈련하면은 빨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익숙한 거를 했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고 원래 하던 그 뭔가 내가 익숙해진 습관이 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쓸데없이 새로운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졌을 때 그냥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심 도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 예를 들어서 이번 유형은 이 유형이니까 뭘 찾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장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일 경우에는 빠르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뭔가 생소한 문장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강제 반복이 안 돼 있는 내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원리를 파악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내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새로운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어떤 속도를 업히기 위해서 빨리 막 서두르는 훈련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새롭게 해야 될 고민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 이상으로 독해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저는 일단 탭스에는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은 그 공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탭스 독해 영역의 문장들을 평균적으로 그 쫙 나눠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문장당 10초의 시간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10초 안에 한 문장만 읽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앨 수 있으면 40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40분 내에. 45분인데 40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에는 그 이상으로 속도를 빠르게 읽는 속독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도 되게 읽는 속도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 동점대의 그 사람들에 비해서도 다른 고득점자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느린 편인데 이게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새로운 내용인데 문장이라는 거는 그 새로운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속도를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설명회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달 동안
뭐 꼭 저희 거를 뭐 무조건 맹신해서 들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또 맞는 게 있고 뭐 완전히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탭스라는 시험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상태잖아요. 이 시험에 내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어떤 스스로 그냥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은 방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방법으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도 꼭 달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